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10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대 그리스의 문명의 경제와 무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문명은 경제와 무역이 매우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와 무역의 발전이 반드시 제조업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은 물품을 수출하는 도시에서는 매우 집약적이었지만 대규모 기업에 의한 노동 분화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노동 분화를 근대 자본주의와 연관해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 경제에서의 이러한 노동 분화의 부재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경제는 소규모의 장인 경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당대의 관점에서는 상업 경제였지만 당시의 경제적 조직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유럽, 이슬람의 중세 경제보다는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명의 도시들에서 생산하는 모든 공예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또한 각 장인 집단의 개별적인 영역 활동은 매우 작은 규모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전성기에도 아테네의 소규모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력은 아테네의 무역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원전 6세기 말에 일부 공예품, 금속 도구, 가죽 제품 및 도자기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작업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작업장들은 지중해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장의 소유자들은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작업장들의 규모는 작았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는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에서 일부 공예품들에 대한 작업장과 조금 큰 규모의 공장이 설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에르가스테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아테네에서는 중세 유럽에 나타난 길드에서의 노동 조직 형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대 그리스의 문명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제조업도 어느 정도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오늘날 자본주의의 원형이었던 중세 후기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술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고대 그리스 문명의 여러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술 지식이나 장비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향유했던 기술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농업, 야금, 도자기 및 섬유 제조의 기본 과정에서 파생된 기술적인 혁신의 사물일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계적 발명품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 또는 기계 혹은 노동 절약 장치의 전략 자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술 혁신은 군사에서의 장갑 보병 갑옷과 속조 건축과 조각 기술에 머물렀고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기술과 더불어 그리스 문명에서 결여된 부분은 과학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리스 사회는 과학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학자들은 이론에 집중하였고 수학과 천문학을 크게 발전시켰지만 실제적인 문제들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체계적인 탐구를 통해 지속된 기술적 진보의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테네에서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제조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아테네는 식량, 금속, 노예 및 기타 필수품의 수입을 다음에 4가지의 방법으로 지불했는데 첫째, 도시 배후의 농촌 지역에서의 지역 농업 생산품. 둘째, 금속, 와인 또는 기름을 생산하는 식물과 같은 특수 자원. 셋째, 무역 및 관광 수입. 넷째, 토지 보유 및 세금, 곡물로부터의 수입. 반면 제조업은 이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조업은 그리스 문명의 경제에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테네의 사회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리스의 지형적인 조건,
그리고 농업 경제에서 세계 무역 경제로의 전환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원전 5세기의 황금시대의 아테네 사회는 폭력적인 사회적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투쟁에서 가난한 시민들은 귀족층의 권력을 빼앗아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테네 사회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귀족, 다시 말해 토지를 소유한 세습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자유로운 노동자, 농민, 선원,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투쟁의 시작은 기원전 8세기 말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말에 동전의 발명은 아테네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다시 말해 빈부격차를 증대시켰고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잉여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이는 거의 초기 형태의 자본주의와 같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크리마티스케, 다시 말해 이제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크리마티스케는 식량 공급과 재정자원의 필요를 넘어 전쟁으로 인해 발전했고 해상 무역과 신용 및 선박 저당 대출로 인해 나타났으며 오래된 장인 경제인 오이코노미아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역설적으로 경제의 가장 큰 부문이 시장 경제 외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을 감소시켰는데 이는 화폐 경제의 발달과 함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혁을 위한 분위기를 형성했고 이러한 정치적 투쟁에서 중산층 상인들은 하위 계층을 동맹군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시기에 솔로는 정치적 개혁을 이끌었고 토지 재산의 정도에 따라 정치 참여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재산 정도에 따라 정치 참여의 권리가 제한되기는 했지만 최하급 노동자라도 민회에 참석하거나 재판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솔론의 개혁에 의해 출생에 의존했던 고위직은 새로운 계급에 개방되었고 이 솔론의 개혁은 아테네를 민주주의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기원전 510년에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모든 시민들에게 재산과 무관하게 평등권인 이소노미아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는 귀족제나 종교, 문화적 전통을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기득권의 권력을 깨트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 폴리스는 그 당시나 이후의 인류 역사에서도 독특한 존재입니다. 최상층부에서는 소수의 귀족들이 있었고 그들 간의 상호 결혼으로 계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주변에 매우 거대한 영지를 소유하고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가 시간을 스포츠로 소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산층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규모 농부나 소장농, 어부, 해외 무역상, 수출업자, 수입업자, 상점, 숙박시설, 그리고 조선공, 석공, 건축업자, 대장장이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산층은 정치적 권리 혹은 아티카에서 토지를 소유할 힘이 없지만 수공예야 해양 무역으로 많은 부를 획득하고 독특한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얻는 부유한 외국인 거주자에 의해 보충되었습니다. 중산층 아래에는 지역상인 혹은 소매업자, 예술가 등이 속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노동에 종사하는 소규모 하층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입이 부족해 폴리스에 의존했고 소매업, 올리브 수확, 낚시 등의 일상적인 업무로 수입을 보충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정치적인 개혁 이후 상류층인 귀족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심지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문학을 통해 패러디되고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승마와 경마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스포츠, 춤 및 음악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육군과 해군의 장교 계급을 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조직으로 의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의 전통은 고급 문화의 창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사회가 그렇듯이 여가를 즐길 수 있었던 귀족들만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귀족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페리클레스와 같은 귀족이 여전히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했고 문화적 영역에서 아테네의 대중들은 귀족 문화에 유입되었고 그들에게 귀족의 문화는 새롭고 창의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5세기 아테네에서 소규모의 토지 임대 계급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부가 매우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농부, 상인, 그리고 장인으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사이의 부와 교육의 차이에도 그들은 하나의 계급을 구성했습니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일종의 동일한 종류의 작은 인간으로 그들은 농업, 무역 혹은 수공업에 종사했고 정치에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증가해서 사회 및 국가의 부가 증가해도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가치에 맞게 행동했는데 예를 들면 당시의 그리스 농부들은 고용주에게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에게 자유인의 조건은 다른 사람의 제약을 받고 살지 않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역 및 장인들의 노동 정신은 주로 노예나 외국인 그리고 도시의 무산 계급에게만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솔론의 개혁으로 인해 시민의 약 4분의 3이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인들에게는 토지는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의 기초라고 간주되었고 당시 플라톤조차도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높은 지위를 맡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 의해 지지되는 태도와 가치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는 아파르테헤이트 아래의 남아프리카 혹은 인도 제국, 미국 남북전쟁 이전의 남부지역과 같은 사회와 비교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테네 사회가 거대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은 육체노동을 싫어하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주로 시장을 어슬렁거리거나 가십에 빠져 있거나 혹은 국가의 끝없는 정치적 음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민은 가장 부유한 외국인 거주자와의 관계에서 우월한 복잡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테네 사회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최상위에 있던 귀족층과 일반 시민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실 고대 아테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해야 할 계층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테네에 거주하던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